평범한 택시기사가 숨겨온 충격적인 정체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그의 과거. 그런 그가 14살 아들을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멍든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악몽에 시달리며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도 경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냥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이 은폐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특수부대에서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15년간 숨겨온 정체성,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아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입니다. 과연 평범한 택시기사는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아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15년간 숨겨진 정체. 저는 박현수, 42살입니다. 15년째 택시를 몰고 있죠.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잃고 나서 14살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새벽 택시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준이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아빠 왔어요라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였는데 제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왜 그러고 있니? 아빠, 저 배고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급하게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왼쪽 볼에 희미한 멍이 있었어요. 민준아, 얼굴에 멍이 어떻게 난 거야?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공에 맞았어요. 아이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에 아이 방을 살펴봤습니다. 교복 세츠에 작은 찢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가방 안에서 찢어진 공책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보통 3시 30분에 하교하는데 5시가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이의 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악몽을 꾸며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욱 세심하게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등에 발자국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등에 뭐가 묻었는데? 아이는 깜짝 놀라며 거울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빠, 정말 혼자 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싫어해? 친구들이 아빠 택시 보면 놀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는 평소 제 직업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민준이요.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잖아요. 혹시 민준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괴롭힘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반은 분위기가 좋거든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6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런데 아이의 교복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 민준이가 악몽을 꾸며 깼습니다. 싫어, 하지 마. 아이는 잠꼬대를 하면서 몸부림쳤어요. 저는 민준이를 깨워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민준이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와 앉아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제가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20대의 특수부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대테러 작전이 주 임무였죠. 그때 배운 건 단순히 격투술이나 무기 사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 판단력, 관찰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이었죠. 저녁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되었고 아내를 만나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민준이마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저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1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군 시절 사용했던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 학교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때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자 앞서가던 아이들이 민준이를 애웠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민준이의 가방을 뺐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순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 뛰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개입하면 민준이가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이었어요. 특히 김상훈의 번호를 찾았어요. 상훈이는 제 후배였는데 전역 후 보안업체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상훈아, 나 박현수다. 형님, 정말 오래됐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상훈아,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드디어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민준이는 제 품에 안기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태성이라는 아이가 민준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리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돈을 빼앗고 때리기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성이 누구야? 저희 반에서 제일 힘센 아이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선생님한테 말해봤어.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하세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부터 만나보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모르셨나요? 아이들끼리 장난치는 걸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장난이요? 제 아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장난입니까?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태성이 아버지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세요. 교육 예산도 챙겨주시고
학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권력 때문에 아무도 이태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봤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외면했어요. 법도 학교도 경찰도 아무도 제 아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법이 안 되면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상훈이를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직해 보였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당하고 있는 괴롭힘, 학교와 경찰의 무관심, 그리고 이태성 아버지의 권력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상훈이는 보안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감시 장비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의 소형 카메라, 도청 장치, 심지어 드론까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주변 지형을 파악하고 이태성 일당의 동선을 관찰했어요. 일주일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저는 이태성 일당의 모든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5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태성이 성민이라는 아이를 계단 밑으로 끌고 가서 심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저는 성민이 어머니를 비롯해 다른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들과 만났습니다. 총 6명의 부모가 모였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동영상, 음성 녹음, 사진들까지. 이태성 일당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철민 의원의 비리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교육 예산 특혜, 학교 부지 매입 과정의 비리까지. 내일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빠, 저 더 이상 못해요. 오늘 또 가면 태성이가 저를 죽일 것 같아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국회의원이라서 저를 죽여도 처벌 안 받는다고 했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 이태성 일당이 창고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민준이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야, 박민준. 내 아빠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며. 오늘은 내가 우리한테 한 집값을 치르는 날이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그만해. 이태성과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빠입니다. 아, 택시기사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을 틀어줬습니다. 이태성이 민준이를 협박하고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 저는 이철민 의원의 비리 자료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들 모두 언론사에 넘어갔어.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올 거야. 그 순간 이태성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실력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철민 의원이 먼저 손을 써서 저를 아동 납치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차 3대가 와 있었고 이철민 의원도 직접 와 있었어요. 제 아들을 위협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위협이 아니라 학교 폭력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상훈이가 나섰어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이태성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때 언론사 차량들이 도착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어요. 이철민 의원님, 아드님의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의 교육 예산 관련 비리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저는 기자들에게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태성의 학교 폭력 영상과 이철민 의원의 비리 자료까지. 이철민 의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차에 올라 도망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모든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3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민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태성도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성과 이철민 의원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었죠. 이틀 후 이철민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이철민 의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실에는 이태성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아들에게 사과하세요. 사과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태성이 민준이를 협박하면서 내 아빠가 국회의원이라서 너를 죽여도 처벌 안 받는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의원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이태성이 아버지 옷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사과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 정말 잘못했다고. 민준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이철민 의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민준이를 괴롭힌 것과 제가 그것을 덮으려 한 것에 대해서. 이태성도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민준이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 날 이태성은 학교에서 민준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학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민준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이태성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일주일 후 이철민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이태성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민준이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과 담임 선생님이 왔고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민준이가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됐어요. 에필로그 아버지의 사랑.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완전히 깨어났거든요. 민준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으로 선출됐고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의 리더가 됐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준아, 아빠가 강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거지.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자문위원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제가 모은 자료들과 경험담을 정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빠처럼 키울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전해준 가장 큰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그냥 택시기사지만 너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아빠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예요.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인다고요. 15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적을 막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내 아들 민준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저처럼 용기를 낼 수 있다면 학교 폭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거창한 영웅이 하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아빠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평범한 아빠 중 한 명인 저는 오늘도 민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만나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5년간 숨겨뒀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죠.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어떤 시스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